유럽연합은 더 이상 우리끼리 전쟁하지 말자, 국가들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1952년에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를 만듭니다. 목적은 산업화하고 군사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철강하고 석탄을 공동 관리를 하면 싸움이 안 나겠다. 그 생각이 자꾸 발전돼가지고 메타 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자라는 생각이었죠. 200~300년 이상 국민국가라는 체제를 유지해왔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 독립한 국가고 아세안을 만들 땐 1967년이에요. 독립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국가들이죠. 유럽은 이제 국민국가가 지겨워. 국민국가 만들어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면 아세안은 이제 막 태어난 국민국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개별국가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역보다 국가가 우선하죠. 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 동남아고에서 동남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모셔서 아세안의 형성과 또 외교적인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랑은 사실 여러 번 뵌 적이 있지만 또 우리 동남아고에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제가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 저희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사실은 한 나라 뭐 이렇게 깊이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아세안 전반이 왜 아세안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너무 대략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남아의 뭐 지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어머니 박사님을 모시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세안은 처음 시작할 때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는 거하고 아세안이라는 거하고 뭐 지난 시간에 어머니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은 좀 막 섞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세안은 정치적 의미로 그 국가들이 하나로 우리가 뭉쳐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정치적 단위인데 1967년에 만들어졌죠. 꽤 일찍 만들어졌고 지역협력체 중에서 유럽연합 다음으로 오래됐고 통합의 수준이 높다 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1967년에는 개발도상 국가였고 아직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혔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라는 국가들이 그때 우리보다 조금 나았었어요. 낫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생 국가였고 개발도상 국가였고 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소국이었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나라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만들었을까? 좀 배경이 있습니다. 각 지역협력체들은 그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고민을 반영한다. 네네. 유럽연합은 2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 겪고 2차 대전 겪고 이제 다 깨졌잖아요. 네. 우리 이제 더 전쟁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국경도 무너뜨리고 해체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전쟁하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고민을 갖고 있었죠.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내적 고민이 있고 외적 고민이 있습니다. 약소국이고 개발도상 국가들이고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국가들이고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장. 먹고 사니즘. 네. 정치 안정. 네. 모든 국가들이 독립을 할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민족주의 지도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그걸 약속해요.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독립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경제성장도 누릴 거고 민주주의도 누릴 거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거고 플러스 여러분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어디 쉬운가요?
그렇죠.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 독립 이후에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되니까요. 동남아 국가들도 독립한 지 한 10년쯤 넘어가지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가진 고민이 뭐냐. 경제 성장도 어렵네. 정치 안정도 어렵네. 몇몇 국가들은 또 독재로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세안이 1967년에 만들어지기 직전 1960년대 초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개별 국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가관입니다. 예. 어떻게 가관이었는지 그 예를 한번 지도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동남아시아 지도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국경들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도네시아라는 지역 그 밑에 이렇게 누런색으로 길게 여러 섬들로 표시된 국가가 있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는 말레이시아. 좀 말레이시아가 이상하죠.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한 섬이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위에는 말레이시아, 아래는 인도네시아. 저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뭐 브루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브루나이도 가운데 껴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쪽 그 보시기에 왼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왼쪽 밑에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는 싱가포르도 붙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지고 1963년으로 가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싱가포르하고 지금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그 커다란 섬이 위아래 나뉘어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사바, 사라왁 주가 말라야 연방에 편입이 돼요. 네. 영국 입장에서 싱가포르하고 이 지역을 독립을 줘야겠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싱가포르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화교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고 저 조그만한 나라가 자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심지어 먹을 물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했던 싱가포르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싱가포르였던 거죠. 지금이야 각이 딱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 그랬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레이시아랑 통합을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리콴유가 열심히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말레이시아랑 합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1963년에 그 지역들이 말레이시아랑 다 통합이 해서 말라야 연방으로 나오는데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보기에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깔리만탄 섬의 윗부분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 버리고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로 들어가 버리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맹주는 우리인데 말레이시아가 저 땅들을 가져간다고? 말이 안 되지. 예. 특히나 이제 그 칼리만탄 한국에서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섬에 사실 자원도 많고 예 그래서 여기를 내주면 바로 자바섬으로 내려올 것 같은 되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셔널 프라이드 국가 자존심도 상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들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은 두 나라가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공수부대도 파견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다냐? 아니죠. 저기 아까 섬 위에 칼리만탄 섬 위에 있는 두 지역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필리핀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끝으로 있는 분홍색 섬들이 필리핀인데 잘 보시면은 필리핀에서 기다란 섬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 앞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팔라완 섬입니다. 저 섬이 예전에 술루 왕국이라서 술탄 왕국이 있었고 그 영향력이 요 칼리만탄 섬에까지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당연히 필리핀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가 다가 아니라 위에 말레이시아 위에 있는 태국 남부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불교도들하고 무슬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 그 지역에서는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왜 우리가 불교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도 불편하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게 민족 국가 단위의 그 영토라는 게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은 각자 했고 그리고 요구 사항들은 많아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여기까지. 아니 이 나라들이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정치 안정도 가져와야 되는데 옆 나라랑 싸우기까지 하네. 그래서 든 생각이 우리 싸움 접어두고 우리끼리 좀 협력을 해봐야 경제 성장도 하고 뭐 정치 안정도 가져오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국가들끼리 지금 한중일 한번 보세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국가들끼리 이거는 좀 곤란한데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자리에 모여 앉읍시다. 라고 한다고 모여 앉는 건 아니죠.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랑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던 독립운동의 아버지 수카르노가 실각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수하르토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럼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수카르노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가면 자카르타 공항에서 내릴 때 그게 바로 수카르노 네. 공항이죠. 수카르노 하타. 예, 공항. 수카르노 하타 공항. 수카르노는 초대 대통령 이름이고 하타는 초대 부통령 이름이고 두 개를 붙여 수카르노 하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카르노라는 사람은 대단히 그 반제국주의, 반식민, 반서방 지도자였었고 그래서 주변 국가하고 대결도 불사하지 않았고 뒤에 이어서 들어온 수하르토는 수카르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수카르노의 인기가 떨어졌는지 다 봤죠. 경제 성장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먹고 살 걸.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랑 어쨌든 친하게 지내야지. 주변 국가랑 싸워서는 곤란하네. 완전히 정책을 바꿉니다. 180도.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국가들이 모여앉는 동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967년에 모여 앉으려고 하는 내적인 원인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외적인 요인? 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내적인 요인은 충분하지 않고 밖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공산주의. 공산주의 확산이죠.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다라고 하고 아세안의 형성은 1967년이면 훨씬 이전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부터죠. 1950년대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베트남의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미국은 베트남에 발을 들여놨고 1964년에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죠. 이제 1967년에 아세안이 만들어지기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는데 다들 그 당시에는 쉽게 미국이 베트남 정도는 이겨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아세안이 만들어진 이후의 일이지만 1968년에 구정 대공세 때는 이제 미국이 지나보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트남이 버티고 있고 그럼 혹시라도 베트남이 이기면 베트남에서 시작된 공산주의가 동남아로 휩쓸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더더욱 자기네들끼리 단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다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국가들이고 따라서 외부의 강대국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을 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내부의 복잡한 사정하고 외부의 일종의 압력이 겹쳐져서 1967년에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우리 아세안 만듭시다 라고 서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 모일 때 그래도 이제 뭔가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국가가 나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세안 지금과 같이 10개국이 아니었을 것이고 5개였죠 그때는. 누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은 당시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 서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놓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액티브했던 조금 더 활동적이었던 사람은 필리핀하고 태국이었죠. 그 초반에는 태국이 꽤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지역 국가들을 일로 모여봐라 한번 이란
역할들을 좀 했었죠 그 당시에는. 사실 태국은 유일하게 식민지를 겪지 않았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국가이고 또 사실 당시의 필리핀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민주화돼 미국에서 뭐 상당히 발전된 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예. 국가였기 때문에 예. 좀 더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같은 말레이 인도네시안이라는 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동남아에서 주도권을 줄 거냐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좀 민주화되어 있는 국가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은 그 식민 지배를 겪지 않았던 프라이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제가 네. 1967년까지 예. 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대충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모여 앉기로 했어요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필리핀하고 태국은 미국의 동맹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반제 반식민주의의 화신이었던 수카르노가 물러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전통이 남아 있고 어떻게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그럼요. 예.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같이 모여 앉지? 음. 그건 좀 더 긴 이야기고 예. 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예. 나중에 또 저희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생성되는 그러니까 아세안이 만들어지는 그 요인들은 사실 유럽 연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큰.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럽 연합하고는 다른 형태의 네. 집단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은 더 이상 우리끼리 전쟁하지 말자, 국가들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1952년에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산업화하고 군사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철강하고 석탄을 공동 관리를 하면 싸움이 안 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들 단위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는데 이 국가의 경계를 조금 허물면은 그러면은 싸움이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자꾸 발전돼 가지고 정부 위에 정부 메타가버먼트라고 하는 메타 정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자라는 생각이었죠. 협력을 만들어내자. 유럽은요. 1952년에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를 만들기 이전에 벌써 200~300년 이상 국민국가라는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주권 개념이 성립이 되고 국경 개념이 성립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국민국가를 해온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한번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다른 1940년대에 독립한 국가고 예. 1950년대에 독립한 국가고 아세안을 만들 땐 1967년이에요. 독립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국가들이죠. 그러면은 유럽은 이제 국민국가가 지겨워. 국민국가 만들어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면 아세안은 이제 막 태어난 국민국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강화할 것인가. 유럽은 어떻게 국가를 약화시킬 것인가인데 여긴 어떻게 개별 국가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보다 국가가 우선하죠. 지역보다 국가가 우선한 네. 그런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적인 갈등도 해소하고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뭉쳐서 5개 국가가 만들었는데 그럼 아세안을 처음 만들 때 어떤 그런 기대치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겠지만 네. 그래서 아세안이 뭔가 효능감을 주었는가 그런 사례가 있었나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세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대치는 높았는데 그 기대치가 눈에 보이는 기대치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끼리 싸움을 방지해서 개별 국가들이 좀 안정되게 경제성장, 정치 안정을 추구하고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서로 좀 지원해주자. 서로 신뢰를 좀 쌓아보자라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힘을 발산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은 전혀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사이를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다는 개별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라는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자기네끼리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무슨 엄청나게 큰 제도를 만들고 통합을 하고
힘을 밖으로 발산하고 하려는 목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당신들이 아세안을 만들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세요. 아세안 만든 이후에 우리 안 싸워요. 정말 평화지향적인 그것도 좀 공동체예요. 그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진짜 싸움이 없었는가? 그럼 뭐 흔히 얘기하면은 아세안 6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베트남 전쟁은요. 이제 그건 뭐 아세안 국가하고 싸운 건 아니니까. 딱 그게 아세안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세안 국가 아니고요. 미국하고 싸운 거고 그때 베트남 아세안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갈등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플러스 물리적 충돌은 사실 아세안 없어요. 영내에서는 없으니까요. 네, 물리적 충돌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끼리 신뢰, 그다음에 상호 지원, 우리가 좀 서로 도와주겠지 위기 상황에서 라는 것들이 쌓이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언제냐면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아세안을 만들 때 아세안 파운딩 파더들 세운 사람들의 비전은 뭐냐면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다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 통일이 됐으면은 베트남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제 안에서 또 디베이트가 토론이 생깁니다. 그때 놀랍게도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베트남한테 들어봐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말이 오고 가다가 안 맞아가지고 그때는 못 들어오고 나중에 95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아세안을 처음 만들었던 국가들이 가졌던 베트남을 포함하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한테는 아세안이라는 게 있다. 베트남이라는 위험 요소를 아세안 안으로 끌어들여서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들끼리는 서로 공동의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베트남을 끌어안으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공산화된 베트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다라는 자신감도 있지만 그만큼 한편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봤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정도로 아세안은 어쨌든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굴려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아세안 안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도 괜찮은 성과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이제 국제 정치라는 거를 힘의 논리로 보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세안이라는 어떤 지역 결사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약소국끼리의 모임이다 보니 그 국제 정치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해봐도 베트남을 당시에 들어오라고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 아세안끼리는 사실 이런 나라도 들어오라고 할 수 있고 냉전 구도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아세안은 아세안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만장일치 해야 된다. 그런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런 방식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세안의 방식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만장일치. 그 만장일치라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협의와 합의라는 원칙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옛날 비동맹 운동 때부터 내려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정 불간섭이라는 거는 주권 존중이라는 건 아세안 맞춤형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협의와 합의라는 원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안은 먼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아세안의 정책으로 만들어집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죠. 좀 오래 걸리고 합의도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우선이 개별국가 우선이에요. 아세안 지역 전체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40년 50년 협력을 했어도 개별국가 이익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이익도 있고
차이도 나타나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세안은 이런 원칙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었을 67년에 싱가포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인구 2억 막 몇천만 이렇게 되는 훨씬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싱가포르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큰 나라들이 나의 이익을 다 침해하는 거 아니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를 할 때 작은 나라는 밟으면 꼼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 권리가 이 합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비토권을 작은 나라들한테 준 게 바로 이 합의 만장일치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안에서는 진짜로 투표해가지고 다 찬성입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냐면은 한 나라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작은 나라가 또는 지금 라오스나 캄보디아처럼 작은 나라가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다른 나라들이 하려고 한다. 우린 반댈세라고 손들어버리면 아세안의 정책으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이것도 지역보다는 개별 국가 이익 우선이라는 그 큰 정신 아래에 있는데 다들 감추고 싶은 과거 또 현재가 있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은 권위주의, 어떤 국가들은 인권 문제. 1967년에 만들어질 때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고 그래서 저 친구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고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고 내가 저 친구한테 지적질을 하면은 그 모임에 가기가 싫지요. 당연히 싫죠.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세안이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협력해 봅시다 라고 해서 모였는데 서로 지적질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는 우리 내정이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비판 무지하게 많죠.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21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 일어났죠. 예. 그거 관련해서 아세안이 뭔가 결정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많이 지적을 해요. 비판 많이 하죠. 네. 네. 아세안이 너희들 같이 회원국인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하나 어떻게 뭐 목소리도 못 내고 뭐 하는 거니. 근데 지금도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이라는 마당에 나가 앉아가지고 남들한테 조금 지적질 받기 싫어하는 그 전통이 남아있고 그게 그런 식의 아세안 방식으로 굳어져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쿠데타나 뭐 어떤 정치적인 비판과 사실은 인권 탄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측면에서 좀 갈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올해는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도 많이 나올 거예요. 23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그 전부터 미얀마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이었어요. 예. 그 로힝야 네네. 쪽 문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해 왔고 또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근데 그중에 가장 목소리 큰 인도네시아가 올해 의장국이고 이런저런 압력도 있고 그래서 미얀마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인도네시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 나라들을 이제 다 다녀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고 아세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리더라는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는 나라는 작지만 우리가 제일 잘 살지 않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 경제력으로도 목소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태국은 야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어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각자 다 리더라고 주장을 해요. 각자 다 리더고 아무도 리더가 아닌 상황이 아세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세안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국가도 주도국이 없다. 예. 다 이퀄하다라는 네. 완전히 평등하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요. 다 같이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건 맞고 네. 리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훨씬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네. 예.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아세안 국가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리더네 뭐 우리가 주도하네 절대로 금기어입니다. 네. 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이제 10개고 작년에 동티모르가 원칙적으로 가입이 승인이 돼가지고 뭐 10개인지 11개인지 아직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회의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할 때
아세안이란 타이틀을 붙이려면 음. 이 10나라에서 다 대표가 와야 예.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아세안이라는 걸 못 붙입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평등한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진짜 리더가 없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도네시아의 땅 크기, 인구, 경제 규모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약간 이렇게 큰형님 플러스 얼굴 마담, 그러니까 아세안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정도 사이즈는 되니까는요. 이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뭐 이 나라 저 나라 방문하면서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작년에, 있어서도 예. 굉장한 활동을 예, 한 예. 거죠. 외교적인 광폭 행보. 예, 소위 말하는 광폭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우리가 배경을 보고 왜 설립이 됐고 유럽 연합과 다르게 진전이 되어 왔다라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연합은 경제적인 뭐 철강 공동체 네. 이것도 시작을 일찍이 해서 지금의 유럽 연합이 됐고 유럽 연합 안에는 이제 중앙은행도 있고 그런데 반해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게 2015년 12월이에요. 2015년 네. 1월도 아니고 2015년 12월이에요. 공동체가 늦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만들어졌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다면 예.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세안에서 우리 오늘부터 공동체 1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단 대문을 걸어놓고 그 대문 밑에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갈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지역의 규범으로 만들어가는 이 되게 오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선언한 거는 오늘부터 만드는 작업 1일 를 선언한 거에 가까워요. 한국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네, 그게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때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답하긴 한데요. 저도 동남아시아 들여다본 지 뭐 저 선배들보다는 적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20 몇 년 됐는데 이제서야 대충 그 뜻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뭐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부터 합의를 봤으니 이제부터 계획과 논의를 해볼까라고 스타팅 포인트가 거기서 잡힌다는 거죠. 예. 그게 다시 또 돌아가면 개별국가 위주예요. 아세안은. 그러니까 개별국가의 이익하고 지역 전체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경제 통합이라는 건 지역 전체의 이익이고 개별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애매한 출혈이 그게 되게 아세안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경제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아세안이 아세안 국가들끼리 FTA 뭐 역내 관세를 철폐하자라는 이야기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 9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에 경제공동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2015년에 경제공동체라고 선언을 한 것도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1일입니다. 그럼 92년부터 2015년까지 뭘 했나? 되게 천천히 진행은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개별 국가들을 다 묶어가지고 유럽연합처럼 유럽에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 말을 들어야 돼라는 방향으로 아세안은 앞으로도 한동안 안 나갈 거예요. 그럼 개별 국가들을 옥죄는 일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간혹 받는데 저는 뭐 유난히 이제 경제 분야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 영원히 그런 나라 오지 않을 것 같다. 모르죠 뭐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또 뭐 영원이라고까지는 뭐 절대로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라는 게 생기면서 하나의 시장이 열린 건 맞지 않나? 시장이 열렸죠. 시장이 열리고 자기네들끼리는 그 공동의 생산 베이스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시장이고 그러니까는 경제적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단순 인구하고
그런 것들만 볼 때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뭐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그 잠재력을 상당히 많이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관세 장벽은 다 없어졌지만 관세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이게 유럽 연합만큼 뭐 이렇게 실효적인 경제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가다가다 공동 통화를 도입하자. 뭐 우리도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전공이긴 한데 뭐 아세안 군을 창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쪽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개별 국가들의 목소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에서 그걸 넘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예, 뭐 가다가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통합이 그렇게 쉽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무슨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화라든가 인간의 이동, 자본의 이동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도적인 수준에서의 아직 장벽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유럽 수준의 통합이 뭐 한 100쯤 가 있으면 아세안 연합의 아세안 국가들의 통합의 수준은 어느 정도? 100대 얼마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량할 수 있을까요? 한 반? 30%? 그 정도. 뭐 30에서 50%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그건 뭐 지표를 만들어서 엄밀하게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지역의 통합보다는 다른 지역의 지역 국가들 사이에 뭐 많잖아요. 아랍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 유니언도 있고 남미도 있고 뭐 남아시아에도 사크라는 거 있고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세안이 한 발 앞서 있는 거는 맞고요. 모든 지역에서 지금은 좀 지역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뭐 그때 우리 이 지역에도 아세안 플러스 3도 있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막 이렇게 지역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하던 이야기가 아세안은 유럽에 한참 뒤져 있어요. 아시아의 통합은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하려는 것들이 많았어요. 유럽은 뭐 보세요. 역사 같이 하고 같은 기독교 문명권이고 언어도 비슷하고 뭐 등등등. 아시아 제각각 다 개별로 살아오던 국가들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지역에서의 통합이라는 거는 지역 협력이라는 거는 그 지역이 국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르듯이 모든 지역들은 자기만의 통합 방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통합의 기준을 마치 그게 그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다른 지역의 이런 뭐 경제 공동체 무슨 지역 공동체와 비교하면 아세안이 훨씬 더 앞서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정답은 없다. 지역 통합에. 앞으로의 철강업계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정말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아세안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왔고 이 함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찐 전문가 우리 이재현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아세안의 형성과 뭐 발전 이런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아세안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안은 중국 편일까? 뭐 미국 편일까? 아니면 아세안 국가 중에 누구는 뭐 베트남은 뭐 한국 편이었다가 중국 편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재현 박사님과 함께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고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